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어김입니다. 일간지신문사 TV 스카이데일리에서 발행한 5.18 특집판입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자, 이 제목 자체가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런 제목의 특집판 제 15번째 시간. 굉장히 파격적인 뉴스죠. 자, 5.18 진실찾기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 광주에서 임산부가 총격 사건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임산부 최미애 씨. 최미애 씨를 쏜 것은 군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아리따운 여성이 당시 30대 아주 아리따운 여성인데 임산부였습니다. 임신 7개월. 근데 최미애 씨가 총격에 의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이 사건이 5.18의 그야말로 사건을 엄청나게 확대 생산하고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자, 15번째 시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진실찾기 15번째 시간. 임산부 최미애 씨 쏜 것은 군이 아닌 괴한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쐈다고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엄군을 위장한 세력이 분명하다. 당시 군 공수부대죠. 군은 전남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꼼짝살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데 어떻게 군이 밖으로 나와서, 민간 지역으로 나와서 최미애 씨를 쐈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작전 상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작전 상황도를 먼저 가볍게 훑어본 다음에 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주시해 주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조금 확대해 볼까요? 최미애 씨가 총격을 받아 사망한 그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전남대 정문이 있고요. 전남대 정문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미애 씨가 사망한 지점은 여기서 300m 이상 떨어진 민가 지역이었습니다. 공수부대는 병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1개 소대병력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시위대는 그야말로 몇만 명에 가까운 시위대가 있었는데 여기를 공수부대원 한두 명이 뚫고 나와서 총을 쏴서 죽였다는 게 요지인데요. 증언자들에 의하면 30-4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공수부대 1개 소대밖에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부 최미애 씨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50분을 전후해서 전남대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중흥동 주택가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 시각은 삼공수, 계엄군이었던 삼공수가 시민군에 가로막혀 전남대 캠퍼스 안에 갇힌 채 꼼짝살싹도 못하고 수세에 몰려있던 시간입니다. 계엄군이 명령을 어기고 주택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시민군이 점령한 이 다리, 그 다음에 정문 앞 사거리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최 씨의 피살은 군이 아닌 무장 괴한의 소행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최미애 씨가 사망한 검시서가 여기 있습니다. 검시서. 그리고 최미애 씨의 결혼 당시 사진 여기 나와 있죠. 자,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숨진 것으로 그동안 알려졌던 임신부 최미애 씨가 군이 아닌 무장 괴한에 의해서 피살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초입니다. 5.18 당시 군복을 입은 이들이 쏜 총에 임산부가 사망했다는 소문은 광주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파됐으며 군중의 대대적인 분노를 촉발한 결정적 트리거, 결정적 사건 중에 하나였다, 이거죠. 특히 임신 7개월 차였던 최 씨가 퇴근이 늦어지는 남편을,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퇴근이 늦으니까 엄청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총알을 맞았는데 정확하게 이마를 맞아서 뒤로 관통됐어요. 자, 이거는 아주 전문 꾼이 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이 소식이 5.18 계엄군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다. 자, 작년 8월 15일, 2023년 8월 19일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현직 의료인의 5.18 검안서 재분석 결과 관련 증거를 조합하면 최미애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두부 관통 총상으로 사망자 검시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두부는 전두부, 이마저에서 총알이 뚫고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갔다. 총알이 앞머리로 들어가서 뒷머리로 나온 것이다. 누군가 최 씨의 정면에서 얼굴을 향해서 정조준에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시서에 따르면 최 씨는 5월 21일 오후 1시 50분 광주시 북구 중흥 2동 331-45 앞길에서 사망했다. 1957년 2월생인 최 씨는 사망 당시 23살이었다. 검시서는 1980년 6월 7일 오전 11시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김규섭 검사가 검시했고 의사 박규호, 군 검찰관 김이수 중위, 경찰관 주영근 경사, 군의관 정종일 대위가 각각 검시에 참여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시신 인수자는 남편이 시신을 인수했는데 당시 33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충희.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M16 총상은 군의 소행 개연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시위대에 장악당해가지고 그 용봉교라는 전남대 정문 앞에 다리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검시서에는 계엄군이 쐈다는 풍문을 입증하듯 사인은 M16 총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M16이 공수부대의 주력 화기였던 점으로 미루어 의료 기록에 따르면 군인이 쐈다는 소문은 뒤늦게나마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M16는 여러 정이 피탈당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당시 최 씨의 사망은 격앙된 광주 민심에 불을 지핀 격이었다. 5.18 증언집을 종합하면 계엄군이 임산부, 정확하게 표현하면 임신 중인 여성을 무차별하게 쏴 죽였다. 임산부의 이마를 쏴 죽였다. 엄마가 죽은 뒤에도 태아가 살아 움직이더라 라는 말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머리에 맞았고 태아가 한동안 살아있다는 소문은 사실로 보인다. 숨진 최 씨의 남동생인 최정구 씨는 5.18 증언집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누나가 죽어 있었다며 누나를 집으로 옮겨 놓으니 뱃속의 아이가 마구 뛰었다. 아이라도 살려보려고 여러 병원에 연락해 보았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뱃속의 아이도 누나와 함께 죽고 말았다. 황망했던 순간의 기억을 전했습니다. 당시 군과 대치하던 시위대는 이 소식에 크게 동요하며 격분했습니다. 최 씨가 숨진 곳에서 금남로는 걸어서 5분이 채 안 되는 가까운 거리며 임산부가 숨진 시각 금남로에는 시민군 측 추산 10만여 명의 시민이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계엄군과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5.18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인 집단 발포, 정확하게 말하면 포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 사격이죠. 주장의 근거가 된 시점임을 감안하면 군인이 임산부를 쏴 죽였다는 소문은 그 진위와 상관없이 시위대를 격노하게 만든 데다가 계엄군에 대한 폭발적인 반발로 이어지는 한 요인이 됐다고 우파 관점에서 시민 민주화 운동을 들여다보고 있는 5.18 연구가들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거죠. 실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증명이 됩니다. 실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 전개는 당시 광주 시민이 무고한 광주 임산부 죽음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죽음과 태극기를 들고 있다가 옥상으로부터 하양 추정 사격으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은 조사천 씨, 그 꼬마 상주의 아버지죠. 조사천 씨의 사망 사건은 시위대가 계엄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데 공격했는데
충분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극기를 펼쳐든 비무장 시민과 임산부가 연이어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조 씨와 최 씨 둘 다 머리에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야, 여기도 공통점이 있죠? 따라서 계엄군이 임신부 최미애 씨를 죽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시민군과 계엄군의 대치라는 5.18 최초의 갈등 단계가 어떻게 교전 단계로 확전됐고 양측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되고 있다 이거죠. 자, 계엄령이라는 명령하에 작전 중인 병사가 탈영을 하게 되면 사형입니다. 군복을 입고 군증소에 들어가서 시민을 총으로 쏴 죽인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의문은 과연 계엄군이 머리에 총구를 건너 격발했는지다. 군복을 입은 이들이 총을 쐈다는 주민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제해도 가해자들이 군인이라고 보기에는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다. 자, 그렇죠? 예, 군인이, 그것도 계엄군이, 그것도 일반 보병도 아니고 특수훈련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자, 당시 3공수 16대대 팀장이었던 김은근 대위는 5.18을 추적해 온 유튜브 채널 참깨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남대 앞 큰 사거리만 방어했다며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개별 행동으로서 최 씨가 사망에 갈 수 없었던 상황을 말했습니다. 전남대 안에 포위돼 있었는데 어떻게 300m 떨어져 있는 시위대가 10만 명 모여 있는 데 뚫고 거기 가서 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3공수 병력들이 전남대 앞 하숙촌이자 최 씨가 죽은 현장 골목까지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대위는 흥부한 일부 병력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큰일 난다, 분명히 못 받고 나서 데모 대원들이 너무 많이 있어 거기에 들어갔다간 거의 죽음이고 무식한 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시위대에 둘러싸인 채로 전남대 안에 사실상 갇혀 있었습니다. 시천말로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시각 10만여 명의 시위대가 대해 계엄군이 포위된 전남도청 앞 상황과 비슷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병사들이 용봉교를 건너가서 시위대가 점령한 민간지역을 휘젓고 다니며 민간인들을 쏴 죽인다는 것은 불능에 가깝다고 계엄군 출신 예비역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1980년 5월 현장을 지킨 계엄군 출신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쏴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계엄군 출신 인사들은 군인도 사람이라며 동료가 총에나 돌에 맞아 죽고 다치는 걸 보면 흥분한 나머지 폭력을 휘두르거나 과도한 진압을 하는 과격하고 비정한 행동은 했겠지만 국민을 쏴 죽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비단 명령 불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라는 첨언도 있었습니다. 한 군 출신 인사는 계엄령 작전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은 군법 회의 회부가 되고 최고 사형이 될 수 있다. 가지 말라는데 작전지를 탈영할 군인도 없거니와 가면 몰매 맞아 죽을 게 뻔한 곳으로 들어갈 리는 없다. 어리석은 탈영병도 없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계엄군이 전남대 캠퍼스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포위된 상황은 당시 다수의 시민 증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전남대에 갇힌 공수부대. 어찌 거리에 나가 사람을 죽이느냐. 공수부대 원 40여 명이 활보했다는 주민들. 얼굴에 위장크림을 발랐더라. 당시 대원들이 위장크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져가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시위대가 검은 칠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투입대원 3분의 2가 호남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경상도 군인이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투입됐던 병력들이 3분의 2가 호남 출신이었다 이거예요. 도민 학살할 터무니없다. 자, 그리고 선임하사가 광주 사람인데 민간인을 총으로 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자, 정준영 당시 19세는 5.18 증원집에서 우리는 전남대에서 투석전이 벌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전남대 정문으로 갔다. 그때 시각이 12시 30분 정도 되었을 때라며 전남대 로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로터리에서부터 전남대 정문 입구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차 있었다. 그때 계엄군 1개 소대 정도가 전남대 대학교 내에 당산나무 좀 못 미친 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시위 군종은 전남대 법대 밑쪽까지 꽉 차 있었다. 시위대는 4기가 충천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3공수여단 15대 대장 박종규 중령은 월간 주선 2005년 1월호에서 과격한 진압을 삼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거죠. 명령을 들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그냥 시위대가 돌을 막 계속해서 던지니까 돌에 맞아 죽으라는 지시나 다름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박중영은 시위 군중은 이미 장갑차와 군용 차량으로 무정돼 있었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전남대학 외곽도로를 질주하면서 위협적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전남대 바깥쪽은 이미 시위대에 접수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광주 사태가 절대로 시민항쟁이나 민주항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군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군의 공격을 여러 번 감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극렬한 시위 분자들이 선량한 민주시민과 계엄군을 싸움 붙인 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전남도청 11공수여단 62대대 최상필 대위는 공수특전여단은 세계적인 특수부대이자 최정예 요원이 근무하는 부대로서 군기가 엄격하다. 공수요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 부대가 임산부의 배를 갈랐고 여고생의 가슴을 도려냈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자, 밀고 밀리는 대접전이 전남대학 정문에서 수십 차례 있었다. 박중영의 증언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40여 명의 계엄군이 군복을 입고 성난 군중이 장악한 학교 바깥쪽에서 돌아다닌다는 말은 상식적이지 않다. 전남대에 주동한 김대위는 팀장이 나도 못 쏘는데 병사가 함부로 총을 쏠 수는 없다. 공수부대는 사병보다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하사관, 장교이고 집에 다 가족들이 있다며 우리 선임하사가 광주 사람들인데 민간인에게 총을 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계엄군이 임산부를 죽였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자, 이웃 목격자 여기 말씨 아닌 사람이다. 여기 말씨가 아니었다. 얼굴에 검게 칠한 이들이 돌아다니며 막 쏴주겠다. 우리는 그 계엄군은 위장 크림이 없었어요. 근데 얼굴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칠하고 막 쏘다니면서 막 쏴주겠다 이거죠. 임산부 최 씨가 숨진 전남대 앞 중흥동 사망 사건 현장에 있었던 A 씨는 갑자기 들이닥쳐 집을 수색한 공수부대원 40여 명이 최 씨를 죽였다. 공수부대원이 40명 되지도 않았어요. 전남대 안에만 있었습니다. 최 씨를 죽였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A 씨는 방송에서 공수부대가 길에서 총을 쏩니다. 가다가 보니 여자가 평화시장 앞에서 딱 꼬부라져 버리고 그 여자가 벼랑간 죽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우들우들 해갖고 그 공수부대원들이 얼굴에 멋을 막 칠했더라. 그러니까 위장크림 바르더라 이거죠. 한번 쳐다보니까 얼굴이 무섭습디다 라고 말하면서 당시 놀랍고 심란한 마음이 들어 담장을 넘어 도망갔다고 했다. 옷은 군복 입었지라 공수부대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부대라고 이 사람 단정했어요. 공수부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우들우들해갖고 공수부대들이 얼굴에 뭘 칠했더라. 한번 쳐다보니까 얼굴이 무섭습니다 라고 놀랍고 심란한 마음을 얘기했는데 A씨는 처음 대면한 순간에 대해서 공수부대가 우리 집으로 싹 한 40명이 달려들어 나보고 학생들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러더라.
자, 회개했다고 해요. 이어 우리 집 학생이 없어. 보시다시피 문을 다 열어놨으니 나가더니 한 놈이 내 모가지를 잡고, 왜 모가지를 잡아요? 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놔줘. 그랬다면서 군인이 여기 말씨가 아닙니다. 여기 말, 전라도 사람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북한 말씨였을까요? 광주 말을 쓰지 않고 군복을 입은 이들이 얼굴에 칠을 했다는 증언은 공수부대 증언과 반대된다, 배치된다 이거죠. 삼공수 중대장 김대위는 공수부대는 광주에 진입할 때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지 않았죠. 라는 질문에 그렇다. 또한 전남대 교문 건너편 상황에 관한 질문에도 공수부대 복장을 한 애들이 있었다. 걔들이 폭도들인데 아마 그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쏘고 그랬다. 우리 공수부대원은 절대로 여기서 이탈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공수부대원들이 얼굴에 위장크림을 사용하지 않은 질문에도 그렇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11공수 62대대 문병서 중사도 유사한 증언을 했습니다. 문 중사는 21일 오후 2시까지도 저희들은 얼굴에 무슨 위장크림 같은 걸 바르고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시민군 쪽에서 위장한 사람들은 한두 명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공수부대 위장크림 지급 안 됐다. 군 소행처럼 보이게 하려는 모략일 정황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문병서 중사 이분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자, 문병서 중사는 특수분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시민군들, 대중들 저 한 블록 뒤에 군용 지프차라든지 APC 장갑차, 대형 화물차, 버스, 택시 같은데 흰띠 수공 같은 걸 머리에 칭칭 감고 위장을 한 그런 사람들은 한두 사람씩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깃발 같은 걸 흔들고 그런 걸 20, 30m 조금 멀게는 한 50m, 100m 중간중간에 차량을 끌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5월 21일 2시 직전까지는 제가 가까이 가서 봤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흰띠 수건으로 위장한 흰띠 수건으로 위장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위장크림 바르고 그런 것을 못 봤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고 뒤이어 저희들은 위장크림을 바르고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고 그걸 바르면 끈적끈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문병서 중사는 그 당시 제품들이 구두약 같은 것이고 미군에서 혹시 나오는 걸 한번 지급받으면 구두약처럼 찐득해서 얼굴에 바르는 피부가 약한 사람은 뭐 난다 이거죠. 광주에서는 일체 그런 제품들이 지급된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증언을 종합하면 공수부대는 5.18 기간에 얼굴에 위장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민군 중에 위장한 이들이 가끔 목격됐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박명규 5.18 역사학회 회장은 최근 스카이데일리와 만나서 국군이 시민을 학살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계엄군 학살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당시 공수부대의 3분의 2는 전라도 출신이었고 현지 계엄사령관들도 전라도 출신이었다며 계엄군의 광주 전라도민 학살 소문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역사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성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6.4 총구국동지회 초대회장을 지낸 사단법인 자유수호 국민운동 대표와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지낸 김영택 자유수호 국민운동 상임고문은 괴한들이 계엄군으로 위장한 뒤 시민에게 만행을 저지르면 계엄군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며 그 수법은 군사학적으로 모략전이자 게릴라전의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미애 씨 사망 검시서에 대한 의학적 분석을 비롯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온 한 의료인의 증언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최 씨는 계엄군으로 위장한 40여 명 정도의 무장단체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살해된 오후 1시 50분에는 시위 군중의 파상 공격에 전남대 캠퍼스를 방어하고 있던 3공수 여단이 진땀을 흘리고 있던 시간이었다며
그런 시각에 일부 병력이 캠퍼스를 빠져나가 독단적으로 북구 중흥동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시민을 살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 놀랍죠? 자, 그래서 이번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공수부대가 임산부를 쏴 죽였다. 뭐 더 심하게는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증언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5.18 진실 찾기 계속 돼야 되겠습니다. 5.18 진실 찾기는 16편에 계속 되겠습니다. 16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